자,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요, 무려 4,2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TV만 켜면 온통 경제 호황이다, 수출 대박이다 이런 뉴스뿐이에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한 한 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20년간 한 회사에 모든 걸 바쳤던 40대 가장은 새벽 6시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을 곱씹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폭등하는데 왜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기업이익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월급쟁이는 쫓겨나는 건지 오늘 저희가 이 기묘하고도 잔혹한 현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 사무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구조조정의 실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조용한 구조조정이요? 네,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 특히 월 3만 원짜리 AI가 어떻게 연봉 7천만 원의 직원을 대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장 내일의 제 얘기 같아서 좀 섬뜩한데요. 우선 현실부터 좀 직시를 해야겠죠. 자료에 나온 숫자들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KT 본사에서만 2,800명이 희망퇴직 대상이 됐고 LG 디스플레이랑 SK온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요. 은행권은 그야말로 칼바람이 불었죠. 2024년 초에만 4대 은행에서 1,880명의 짐을 쌌고요. 2025년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IT 업계도 뭐 예외는 아니어서 한때 꿈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NC소프트조차 최근 몇 년간 본사 인력을 3,000명이나 줄였습니다. 와, 3,000명이면 정말. 근데 더 심각한 건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문은 아예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500대 기업 신규 채용이 2년 만에 42.5%,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절반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코스피는 4,200을 돌파하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외치고 있으니 결국 그 이익이 인건비 절감에서 나왔다는 씁쓸한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시는데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IMF 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질적으로 다르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끝날 거라는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더 차갑고 더 혹독하게 느껴져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핵심적인 차이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예요? 네, IMF 때는 주로 50대 이상, 정년을 앞둔 분들이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칼날은 40대 초중반, 심지어 30대 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만 40세 이상, 일부 IT 기업은 만 35세 이상이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어요. 와, 40세면 정말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IMF 때는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좀 두둑이 챙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점도 다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차이점, 위로금 수준입니다. IMF 때는 최소한의 예의로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줬지만 지금은 많아야 2년치입니다. 20년 넘게 일한 분이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2.5배 받고 허탈해했다는 사례는 지금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2.5배라. 버티기도 나가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때는 어떻게든 재기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차이점, 재취업의 문입니다. IMF 이후엔 경기가 회복되고 IT 붐이 일면서 경력직 재취업 시장이 열렸거든요. 맞아요. 벤처 붐도 있었고. 네. 하지만 지금 40대 중반의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IMF는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였지만 지금은 구조적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7%에서 1.5% 사이인데 이건 일시적 침체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말 IMF 때보다 더 혹독하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네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AI가 있다는 건데 월 3만 원짜리 AI가 연봉 7천만 원짜리 직원을 대체한다는 게 제가 자료에서 본
그 가상의 기업 임원 회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정말 냉혹하더라고요. 그 비용 계산 말씀이시죠? 네. 45세 A 직원의 총 인건비는 연 9천만 원, 정년까지 15년간 15억 원이 듭니다. 반면 AI 서비스 구독료는 월 3만 원, 15년간 총 540만 원입니다. 와, 같은 결과물을 1,500분의 1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로 앞에서 누가 감성적인 결정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민낯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정보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요? 네, 2025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은 거의 전부 AI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전부요? 지난 3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중 98.6%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발생했거든요. 98.6%요. 와, 거의 전부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의외였던 건 같은 기간에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가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보통은 나이 많은 분들부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AI는요, 보고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처럼 정형화된 실무를 먼저 대체합니다. 이런 일은 주로 젊은 직원들이 담당하죠. 아, 그렇군요. 네. 반면에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위기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비정형적인 업무는 여전히 경험 많은 중장년층의 역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가 꼰대라 불리던 중장년층의 자리를 더 오래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하, 결국 AI 덕분에 라떼는 마리아를 더 오래 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부터 그 칼날 위에 오르게 될까요? 자료를 보니까 4가지 그룹이 딱 지목됐더라고요. 금융권 창구 직원, 콜센터 상담원은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들리고요. 네, 이미 현실화됐죠. KB국민은행 지점수가 4년 만에 20% 이상 줄었고 KT상담의 70%, SKT는 90%를 AI가 처리합니다. 특히 이 자리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주요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 뼈아프게 다가오죠. 맞아요.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그룹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중간 관리자, 즉 과장, 차장급입니다. 잠깐만요. 중간 관리자요. 실무진이 아니고요. 아니, 중간 관리자가 없으면 누가 실무자들을 이끌고 소통을 하죠? 노션이나 어서나 같은 협업 툴만으로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계산은 다르죠. 보고, 조율, 성과 관리 같은 중간 관리자의 핵심 업무가 협업 툴과 AI로 상당 부분 자동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 팀장급을 30% 감축했더니 의사결정 단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마지막 4번째는 그럼. 회계나 재무 분석과 같은 전문직입니다. 아, 전문직도 예외는 아니군요. 하긴 전표 입력, 결산, 재무 분석 같은 건 숫전을 다루는 거니까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삼성 SDS의 AI 회계 시스템이 이미 여러 대기업에 도입됐고 한 회계법인 파트너가 5년 내 회계사의 70%가 실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 이야기였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블루 칼라, 현장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바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로봇 말씀이시죠? 자료를 보니까 로봇 한 대 가격이 2,400만 원인데 노동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5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와, 이 숫자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로봇은 24시간이라고 휴가도 안 가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MIT와 보스턴대 연구팀은 미국 제조업에서만 200만 개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 파급력이 훨씬 크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 현장 조림 라인, 쿠팡 같은 물류 창고의 피킹 작업자, 건설 현장 인보 등이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자리였어요. 사람의 감정이 필요한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환자를 옮기거나 목욕시키는 힘든 육체 노동은 힘세고 지치지 않는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네, 이처럼 변화의 파도가 사무실을 넘어서 생산 현장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퇴출 절차는 그 이름과는 달리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나가면 위로금 2년치, 버티면 나중에 법정 최소 금액이라는 팀장의 압박, 아, 서울 본사 직원을 연고도 없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내는 것, 이건 사실상 강제 해고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렇게 밀려나듯 회사를 나온 40대들의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22년 차 은행원이었던 김모 씨가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수입은 3분의 1, 노동 강도는 2배가 됐다는 이야기. 은행 다닐 땐 차장님이었는데 이젠 손님한테 반말 들어요.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IT 전문가였던 이모 씨 사례도 마찬가지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회사 다닐 때보다 많이 벌 때도 있지만 프로젝트가 끊기면 수입이 염이되는 불안정한 생활. 매일이 불안해요.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20년간 XX 회사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의 상실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암울한 현실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듣는 분들도 아마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들이 그냥 절망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겠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이요? 네, 첫 번째 전략은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의 코파일럿, 즉 부조종사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군요. AI에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챗 GPT를 쓸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3단계로 나누더군요. 3단계요? 첫 번째는 AI가 시키는 대로 쓰는 AI 오퍼레이터. 두 번째는 여러 AI 서비스를 조합해서 복잡한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 마지막은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AI 이노베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오케스트레이터, 이노베이터. 네,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예를 들면 마케팅 매니저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캠페인 컨셉을 만드는 AI, 광고 카피를 쓰는 AI, 이미지까지 만드는 AI를 지휘해서 혼자서 하나의 캠페인을 완성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지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AI라는 똑똑한 신입사원한테 애매하게 보고서 좀 써줘.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을 3가지로 요약하고 해결 방안을 A, B안으로 나누어서 보고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는 기술 같은 거죠. 하하,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AI를 내 비서이자 부하 직원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 전략은 재정적 안전망을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재정적 안전망. 평생 직장은 끝났습니다. 언제든 회사를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최소 1년치 생활비를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탈출용 활주로가 되어줄 겁니다. 활주로? 멋진 표현이네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조급하게 아무 가게나 차리거나 이상한 곳에 투자하는 실수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 이력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월급 외에 반드시 제3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부업이든 투자든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 하나의 엔진만으로는 안 된다. 네, 월급이라는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비행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엔진을 가진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 포트폴리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시장 가치, 즉 당신의 몸값을 회사 밖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회사 밖에서요? 네,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부장님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당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회사에 대한 충성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되는 이야기군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이 업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연령대별로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20, 30대는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미래 핵심 역량에 올인하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어정쩡한 제너럴리스트가 가장 유용합니다. 아, 제너럴리스트가요? 네, 확실한 전문가가 되거나 아예 새로운 길로의 계획된 전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40대 중후반 이상은 퇴직금 관리가 노후를 결정하는 만큼 고위험 창업보다는 저위험 창업이나 자산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요. 듣고 보니 이 모든 전략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프로가 되어라.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계급사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급사예요?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는 사회 말이죠. 최상층에는 AI와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 중간층에는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소수의 전문가, 그리고 하층에는 AI에 대체된 대다수의 노동자. 와, 코스피 4200은 최상층의 축제이고 대다수는 하층으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SF 영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노동법 개정이나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 디지털세나 기본소득 같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시급합니다. 네, 어버시요. 하지만 사회가 바뀌길 기다리기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서핑보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은 더 가혹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